저는 이제 더 안 사고 있습니다. 반등 시 좀 조정을 하는 쪽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자산을 그냥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Round one, fight.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므로써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 건 좋은데 과연 이때 뛰어드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우려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충고를 해주실 거? 예, 저는 이제 더 안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증권사 그만둬가지고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달러 자산이랑 국내 자산을 반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환율이 1,300원까지 급등할 때 달러를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다가 현금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고 받쳐놨더니 네. 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죠. 네. 네, 그런 사람이라서 제 말을 뭐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달러를 계속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단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00포인트를 훨씬 이제 넘어서 2,000포인트를 향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저기 2,000포인트 시절, 2,200포인트 시절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업들 실적은 거의 반토막 이해할 것 같은데 주가는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산업을 좀 좋아하고 나머지 산업은 반등 시 좀 조정을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IT죠. 미국의 아마존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아요. 언컨택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또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앞으로 저는 비전이 상당히 있지 않냐 생각해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풀고 있지만 재정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갈 건가를 생각해 보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 예산은 제 생각엔 전 세계 공공의료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유럽이 이번에 겪은 걸 다 봤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브라질이 겪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 생각에는 공공의료가 멜트다운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파른 사망자 수의 증가에 정말 좀 단련됐다 싶은데도 브라질 사례를 보면 공포가 엄습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공공부문 재정 지출을 늘리는 쪽이 그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게 냉장고를 얼마까지 파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해먹으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재택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또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보면 우리나라만큼 배달 문화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주문이 팽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고 보면 생필품하고 음식료 쪽이더라고요. 반제품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1분기 온라인 판매 동향을 봤더니 생필품하고 생식품, 반조리 제품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위기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생필품, 식료품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산업들도 좋아 보이는데 이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탄력이 이제 좀 둔화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옥석 구분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시장이라는 게 쭉쭉 계속 가주면 좋은데 항상 앞서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너를 돌았더니 눈사태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만 자본주의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개발만 하면 돈을 크게 버니까 그렇죠. 정말 세상의 천재들이 거기 다 뛰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임상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모 회사의 임상 관련 스캔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 너무 올인하고 또 시장의 방향에 대한 베팅을 인버스 뭘 믿고 인버스를 합니까? 저기 돈을 앞으로 더 풀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산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많이 올랐고 전체 레벨이 비슷하게 올랐던 만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재 가치 자체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외에 대해서는 잘 내재 가치들을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들어갈 때 그 전에도 항상 강조해 오셨지만 이럴 때 미국 국채를 같이 사면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국채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저는 보니까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자산이라는 게 예전엔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였는데 지금은 혹시 있나요? 그런 안전? 잘 없죠. 잘 없어서 제가 좀 대안으로 요새 저도 고민을 엄청 하는 게 이번에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큰 손실을 봤거든요. 네. 연초에 대비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근데 달러를 팔아서 이른바 이제 물타기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한국 주식, 폭락한 한국 주식을 이렇게 매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률도 좋아지고 자산에서 질도 저는 오히려 건전해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자산을 그냥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달러 자산 중에서 국채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이제 회사채를 좀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채를 생각하냐 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세상에. 그것도 뭐 투기 등급까지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투자 적격 등급인데 앞으로 투기 등급이 되면 사주겠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나 항공기나 여행사들이겠죠, 그죠? 이런 네. 데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뭐 심지어 망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 실업자와 연관된 산업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해줄 수도 있는데 회사채를 사주는 쪽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회사채 시장이 지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번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뭐냐 이러면 당연히 항공주인데 네.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가 리츠예요. 리츠.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관련. 네. 그 몰들이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배송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프에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몰이 미국에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대형 몰들. 대형 몰들이 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JC 페니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 업체였는데 파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리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리츠를 뭐 어떤 걸 사라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 이게 저는 보험이 좀 되는 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고 람데시비르가 됐던 뭐 아니면 뭐가 됐던 아비간이 됐던 뭐가 됐던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난 정말 많이 참았어라며 몰로 뛰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부 자산은 그러니까 어떤 걸 사는 건 못하겠고요. 그냥 분산돼 있는 리츠 뭐 상장지수 펀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아무튼 둘 다 달러 자산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채권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다면 국채만 좋아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분산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부동산이 지금 도대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도대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다 지금 물려 있다 보니까 네.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진짜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이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특히 치료제와 백신의 문제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그래도 좀 틀렸지만 부동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디플레 스파이럴의 악순환이 일어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혹시 부동산이 위험한지 최고 위험한 게 상업용 부동산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이야기죠. 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벌어질 때 상업 부동산이 왜 안 좋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니까 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순간 기업용 업무용 빌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긴자와 마루노우치 일대에 거대 주상복합 상업용 오피스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버블 고점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91% 하락했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예.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10분의 1 토막.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주거용 부동산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네. 한 30-40% 정도가 빠졌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거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오피스 수요가 있을 수가 없고 몰이 다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파급된 거죠. 어디로? 그 다음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나
생활 근린으로 가고 그게 집값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부가 기간 산업 그 관련 펀드 이런 거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저금리 정책을 펼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덕분에 위험은 이전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책을 쓸 때보다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을 때는 부동산 올인은 조금 저는 특히 영끌은 영혼까지 예, 가는 건 좀.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이 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건전해 보여요. 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은 디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홍축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 돼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